네, 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제주에서 전국 체전 또 개막식이 좀 있는 날인데, 하여튼 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1박 2일 하는 그 연수에 우리 강력원인들 이렇게 뭐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혹시 부산에서도 오셨나요? 경남은요? 오셨는데요? 또 울산에서 오셨습니까? 대구, 경북. 자, 경남에서 한번 오신 분 좀 특별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그 지방선거 6번 하는 동안 광역의원을 지역구에서는 단 한 명도 당선시켜보지 못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물론이고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죠. 울산에서도 진보 정당은 당선이 된 적이 있어도 우리 당은 마찬가지로 당선시켜보지 못했고요. 유일하게 경남이 김해시장 하면서 김해시에서 광역의원을 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김해시장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재선이 됐는데 광역의원들은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지역들은 전부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만 한두 분씩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 오거돈 후보가 49% 넘고 또 이 대구의 누굽니까? 김부겸 후보가 40% 넘었던 것은 밑에 구청장, 시의원 이런 쪽에 전혀 받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후보 혼자 마저 공중전을 펼쳐가지고 얻은 득표니까 사실 참 굉장하게 선전한 거죠. 우리가 이번 그 앞에 그 지방선거 때 부산에서 김정길 전 장관님이 시장 후보로 나서서 그때 45%라는 아주 놀라운 득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구청장 후보도 몇 사람 내지 못했습니다. 시의원 후보도 다 내지 못하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구청장 후보는 몇 군데 빼고 대부분 다 후보를 냈고 시의원들은 다 전 지역에 다 후보를 냈고요. 그래서 득표가 그만큼 이제 올라갔던 거죠. 결국 우리 이제 이쪽 영남 지역에서 광역 의원 지역구에서 이렇게 당선시키는 것이 우리가 그쪽의 지방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에 그쪽 지역에서 비례대표 당선되신 분들이 다음 선거 때는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당이 다 아시다시피 형편없이 지금 추락했는데 그러는 동안 당원 연수 교육이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당의 교육연수원장이 당 4역이다, 당 5역이다 하면서 굉장히 큰 비중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당원 교육연수라는 것이 반드시 당에서 하향적으로 당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당원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공감을 서로 이렇게 넓히는 그런 기회여서 그것이 또 곧바로 당의 민주적인 운영하고 결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동안 당원 연수 교육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이 침체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반성으로 이제는 좀 당원 연수 교육 또는 당원들 토론회 뭐 이런 거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충청남도에서 먼저 당원 토론회를 했었고요. 지금 서울에서 또 당원들 토론회를 1차, 2차 지금 나눠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우리 지방 의원님들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지방 의원님들 이렇게 연수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이게 조금 더 활발하게 되게끔 우리 이제 비대위원들도 성의를 다해서 적어도 한 군데씩은 좀 책임지고 참석하자. 그렇게 이제 의논이 돼서 제가 오늘 여기 연수를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뵙게 되니까 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서 먼저 정세균 대표님이 한번 하셨고 또 제가 하고 또 박지원 대표님도 또 예정이 돼 있어서 다음 전당대회를 위한 준비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다룬 것도 봤는데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한테는 그런 기대를 이렇게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까지 이 종합감사 늦게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이제 비대위원들 연수에 다 이렇게 가라고 그렇게 마저 시키면서 문희상 그 비대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서 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마 가보면 연수를 받고 오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도 말씀드리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강력원님들 말씀을 또 많이 듣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주어진 주제가 현 정세 그리고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진로인데요. 이렇게 지금 정세야 다들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길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제 아주 어렵고 민주주의 크게 후퇴했고 또 남북 관계도 아주 위태롭고 경제 민주화 또 복지 공약들은 줄줄이 파기가 되고 있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박근혜 정부에서 더 심각하게 또 생각되는 것을 하나 더 이제 보태자면 국민들을 이렇게 통합시키지 않고 둘로 갈라쳐서 분열시키는 말하자면 두 국민 정치가 아주 극심해졌다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면 지지했던 국민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다 이렇게 껴안아서 이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지지했던 국민들만 쳐다보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래서 통합의 위기가 더 심화된 것 또 이렇게 현 정세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중산층 또 서민들 살기가 아주 너무 어려워졌죠. 그 징표로 출산율 세계 최저고요. 또 자살률은 거꾸로 또
1위고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최고고 노인빈곤율 1위, 복지지출 또 OECD에서 또 최하위 이런 지표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은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정치가 자신들의 삶을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거기에 우리 야당의 무기력함에도 아주 큰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과 또 지지자들 외면으로 우리 당은 더 이상 지금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고 또 그래서 이제 겨우 숨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지금의 정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정세를 제 입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참 괴롭습니다. 이제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지난 대선의 패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정말 좀 책임감을 느끼고요. 게다가 대선 패배 이후에도 당이 좀 추스러져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끊임없이 친노, 비노 간의 갈등 그 프레임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실체든 또는 그 프레임에 그치든 어쨌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저도 아주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더더욱 아주 가슴이 무겁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치가 국민들의 삶하고 이렇게 동떨어지게 된 것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대의정치의 위기 또 정당의 위기라고 부르는 어떤 공통된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당이 빨리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국민들 삶으로 더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제가 그래도 또 우리 당에서는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아주 송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옷을 좀 벗어도 되겠죠?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정세가 너무나 지금 어려운 만큼 우리 당을 혁신해야 될 그런 절박성은 그만큼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당을 1년 안에 좀 바꿔내지 못하면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 대선 이길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 존립할 수 있을 것인지 라는 것도 저는 위태로워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여유가 있는 새누리당은 모바일 정당을 한다고 그러고 또 크레이지 파티 한다고 그러고 또 오픈 프라이머리 하겠다고 하고 또 보수 혁신을 또 이렇게 주창하고 하면서 발빠르게 그렇게 혁신하면서 배신해 가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오히려 뒤처진 우리가 전혀
지금 그렇게 뭐 혁신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에는 혁신하면 우리 쪽이 강점이 있었는데 새누리당의 강점이 되고 우리가 약점이 되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으로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다면 지금 비대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다음 집행부 첫 1년 내에 당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혁신을 해내야만 우리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총선 대선 승리를 통해서 집권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 의원님들도 다들 뭐 공감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혁신하고 변화를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냐? 예, 저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공감대가 지금처럼 당내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데가 없거든요. 좀 역설적이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어려운 현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혁신 방안들이 이미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논의하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011년도에 천정배 전 장관이 그때 위원장을 맡았던 혁신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혁신 방안들 아주 소상하게 다 정리를 했고요. 또 우리가 2012년도에 민주통합당 창당할 때 그때도 혁신 방안 논의해서 그 창당 선언문 속에 혁신 방안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지난번 대선 때 제가 공약도 했고, 또 당시 안철수 후보와 함께 새정치 공동실천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속에도 우리 당의 혁신 방안을 다 담았고요. 또 대선 패배 이후에 지난번 비대위 시절에 그 비대위 산하에 있던 그때 정혜구 교수가 위원장 맡았던 혁신위원회에서도 또 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안철수 대표 측하고 합당하고 난 이후에 만들었던 그 백성원 변호사가 위원장을 했던 그 새정치 비전위원회, 거기서도 또 혁신 방안 마련을 했거든요. 내용이 거의 다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논의해서 다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들을 해두고 우리가 말만 한 채 실천을 못해 왔던 것 뿐이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정리된 그 혁신 과제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혁신 과제들 선정해서 실천만 하면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전당대회는 아마도 그 혁신의 의지를 모으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출마하시는, 당권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이 그런 혁신 의지를 천명하면서 이런저런 혁신들을 하겠다고 저는 서로 경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대표가 되신 분은 공약했던 혁신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권위를 또 추진력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혁신해 나가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당이 다시 일어서고
기존의 정당 모습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정당으로 황골탈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다들 조금 지금 우리가 너무 좀 무기력하게 빠져서 다들 좀 패배주의 이렇게 좀 빠져 있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조금 자신들 하면서 다시 좀 또 의지와 희망들을 모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역할들을 우리 광역의원님들께서 좀 중심이 돼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혁신 방향, 가야 될 진로가 뭐냐? 이거는 전혀 비대위의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친노의 입장도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제 개인적인 그런 견해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새롭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당에서 많이 논의해 두고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과제 가운데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혁신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저는 5대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 민주, 공정, 투명, 분권, 개방, 이렇게 5가지. 좀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원칙에 입각하면 여기서 바로 구체적인 혁신 과제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국민들은 우리 당에 대해서 이 개파 갈등,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당에서 서울 시민들하고 또 서울시의 권리당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었는데, 거기서도 우리의 가장 큰 당면 과제가 고질적인 개파 대립 갈등, 이거 해소하는 거다. 다들 그렇게 그 답들을 하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정말 지금처럼 어떤 고질적인 그런 개파 갈등 이미지, 특히 친노 비노 간의 대립 갈등, 이런 이미지 싣지 못하면 우리 당이 회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파 해체 선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개파 해체 선언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부터 그런 일에 앞장을 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개파 해체 선언하면 다 해결되는 거냐? 그렇게 우리가 자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개파 해체 선언하고 난 이후에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형태가 되풀이 될 수가 있고, 아주 심지어는 개파 해체 선언하자마자 돌아서서 무슨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이런 식의 지적을 받게 되면 우리 당이 더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파 해체 선언을 비롯한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5대 원칙에 입각한 혁신, 그것을 통해서 개파가 만들어지는 어떤 근본 원인부터 저는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혁신이 제대로 되게 되면 더 이상 개파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생각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을 보더라도 정말 생각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진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 아니다, 중도를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요. 우리 당이 왜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냐? 야당답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니다, 늘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늘 싸우기만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지지 못 받는 것이다. 생각이 전혀 다르고 생각이 다른 만큼 처방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같은 정당 내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토론하고 또 서로 경쟁해서 그렇게 해서 당의 운영을 또 맡는 쪽에서는 그쪽 소신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또 그것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또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또 다른 또 방향으로 당이 운영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정당으로서는 아주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나 또 정치관이나 이런 차이가 아니라 뭔가 공천 이런 것을 목적으로 개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경쟁하고 당권을 잡으면 또는 집단지자체에 참여한 여러 개파들끼리 이 공천을 나눠먹게 하는 것 같은 그 때문에 일상적으로 개파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모양새가 우리 당을 국민들 지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혁신들만 좀 제대로 이렇게 해나가면 저는 굳이 당권 경쟁을 위해서 개파를 만들어야 되나 또 자기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서 개파로 모여야 되는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려 보면요. 아까 제가 민주를 이야기했는데 우선 우리 당의 운영에 정말로 무슨 몇 사람이 그냥 뭐 쭈물락거리고 당원들은 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도 늘 소외되고 배제되고 하는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가지고 적어도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당이 움직여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뭐 당원 주권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당원 중심주의 그렇게 뭐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중심주의라는 말이 우리가 한때 국민 참여 경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당직 선거에도 시민들을 대거 참여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당직은 적어도 당원들끼리 결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당원이 가지는 보람이 뭐냐? 그렇게 가자 하는 쪽을 당원 중심주의다. 그렇게 이제 표현들도 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당원 중심주의의 한 그냥 모습일 뿐이고 그것보다는 정말로 당이 당원들의 총회에서 움직여지는 우리 근래에 우리도 실천해 본 적도 있죠. 기초의원 공천 여부에 대해서
그 폐지를 우리 당의 당론으로 정할 때 그때 우리 전당원 투표해서 정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그 폐지가 법제화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우리 당이라도 실천할 것이냐, 또 이렇게 결정할 때 다시 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법제화가 안 된 만큼 공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당원들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당을 운영해 가면 되는데 그 두 번 외에는 정말 그동안 우리 당이 굉장히 엄청난 변화를 겪어오면서도 정말 당원들은 늘 소외되고 배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런 정당 운영의 민주성을 되찾는 것, 이게 아마 우리 혁신의 출발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 공천에서도 공정한 경쟁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특별히 특권을 누릴 아무 이유가 없죠. 저는 이번에 지역위원장 선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이 있으면, 물론 당에서 엄정한 무슨 심사기구가 있어서 뭐 전과자라든지 또는 무슨 비리 경력자라든지 또는 뭐 해당 행위자라든지 그렇게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은 자격 심사에서 배제를 하면 되고, 그 심사를 통과한 분들은 전부 경쟁하면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심사위에서 그냥 뭐 단수 공천이다 또는 뭐 현역의원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것이 그 기준 같은 것이 투명하게 돼 있으면 승복할 수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불투명하면 승복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공정한 경쟁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투명한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룰들이 투명하게 만들어지고 그 룰 따라 모든 것이 결정돼야 예측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1년 전에는 룰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후보 공천 선출은 기초단체장 이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후보, 그 다음에 대선 후보, 이것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그렇게 가면 되죠. 그러면 우선은 동원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19정 가지고 가서 투표하면 되니까요. 역선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죠. 같은 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선관위가 주관하는 일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면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현역들이 유리하고 신진들이 진출하기에 애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개정해서 신진들도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선거에 관한 여러 제도들을 바꿔야겠죠. 또 한편으로는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에 그래가지고 모든 지역을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는 정당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신진들의 진출을 위해서 또 신진들의 등용을 위해서 전략공천
뭐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략공천의 기준, 그 대상 선정도 미리 룰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역 의원들을 이런 평가 기준으로 또 이런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하위 10% 또는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고 그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미리 투명하게 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 후보가 선출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다르죠. 지난번 총선 때 보면 새누리당은 여성들 경우에도 무슨 여성 부사관 출신이라든지 경찰관 출신이라든지 또는 뭐 이주민 출신이라든지 아주 다양하고 폭넓게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은 대체로 시민운동 출신들 쪽에 치우치면서 폭넓게 후보들을 내지 못했죠. 심지어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정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후보도 못 냈지 않습니까? 5060 세대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 비례대표는 보면 여성 50% 활동하게 되어 있는 거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총선 때는 청년 비례대표로 내겠다고 우리가 미리부터 약속을 했었고요. 이런 이제 비례대표를 이렇게 선출할 권력들을 미리 다 가능하다면 정해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선출 방법도 정해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도 한 명 낸다. 그렇게 정할 수 있죠. 그 경우에 선출 방법은 또 지도부가 쭈물럭거려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노인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위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보가 돼서 공천받고 싶은 분은 그 만들어진 룰에 따라서 평소부터 노인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부산, 경남은 그래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한 명씩이라도, 대구, 경북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오랫동안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둔다. 둘 거냐 말 거냐 물론 논의가 필요하죠.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투명하게 정해놓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지역에서도 비례대표가 될 꿈을 꾸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경우에 선출도 당에서 지도부가 마구 정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총리들이 제대로 모아져서 선출되는 그런 식의 룰들을 마련하는 거죠. 지역위원장 선출은 지금 이번 룰이 아예 지금 권리당은 투표로 되어 있죠. 그렇게 미리 투명하게 정해두면 지역위원장이 되고 싶은 분은 평소부터 권리당원 확보도 많이 하고 또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적어도 1년 전에는 룰을 확정해서 공개해도 그럼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거기서 하고 싶은 사람은 그 룰에 맞추어서 미리부터 준비해 나가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저는 재정도 공개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우리 당에서 연간 한 300억 가까운 예산을 쓰죠. 선거 때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국회의원인 저도 그 돈이 어떻게 써지는지 잘 모르거든요. 가만히 설명을 듣고 보면 지역에도 꽤 많은 돈들이 지원이 되는데 이거 지원되는 것도 보면 다 제각각 좀 달라가지고 그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차등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뭔가 친소관계 따라서 계파 따라서 막 자의적으로 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재정도 국고 지원을 받는 만큼 투명하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면 되죠.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민주정책연구원도 우리가 국고지원금 30%를 정책 연구개발 그런 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원칙대로 정책연구원에 그렇게 집행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분리 독립시켜가지고 당권의 변동하고는 무관하게 그렇게 시커먼 결과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룰을 정하면 되죠. 민주정책연구원이 제가 생각한 데는 가장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갔던 때가 저는 손학규 그 대표님 시절에 그때 박순성 동국대학 교수를 연구원장으로 모셔가지고 정말로 그 운정을 독립적으로 하게끔 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우리 당의 정책연구원이 다른 진보정당들의 정책연구기관하고 또 우리 시민사회 쪽에 약간 좀 진보 진영의 싱크탱크들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중심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지난번 총선 때 그 성과들이 그 우리 지난번 총선의 공약으로 되고 또 그것이 또 진보 정당들하고 정책 연대라든지 후보 단일화 연대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대도 됐던 거죠. 그 이후에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가지고 대선 때는 정책연구원에서 제대로 준비된 공약들이 없어서 급하게 그렇게 만들고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TV 토론이라든지 어제 다니면서 말할 때는 그 민주정책연구원 박순성 원장 시절에 갖춰놨던 정책 자료들 그것을 아주 크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책연구원을 운영해 나가면 우리 당의 정책 능력 기다릴 이유가 없죠. 게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요즘 빅데이터 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를 산하에 부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소는 완전히 그 선거 그 전문 기관으로서 부쩍거리고 크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도 여의도 연구소 쪽의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을 막 참고할 정도거든요. 이런 이제 혁신들이 제대로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대표가 또는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는 뭐 여러 우리 당의 중요 인사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천은 투명한 룰대로 되는 거죠. 지역위원장 선출을 좌지우지 못하죠. 지역위원장 선출도 정해진 룰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공천권 장악하기 위해서 개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공천 보장받으려고 모여서 개파 만들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당대회 때 이기기 위해서 말하자면 마른도 섬에서 구태선거 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아마도 오히려 반대로 아마 그쯤 되게 되면 정말 지도당 위원장들 또 노인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그런 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아도 되고 지도당 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대표가 되더라도 저는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대표 역할은 정말 일상적인 당무 집행 그것만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군권은 정말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당의 중앙 집권적인 그런 중앙당에 전부 몰려있는 이런 이제 권한들을 전부 이제 지역으로 그렇게 분산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만 우리 당의 풀뿌리 기반도 튼튼해지고요. 또 그래야 영남 같은 이런 이제 원외 지역들도 그 시도당이 존재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이 전국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그러려면 우선 중앙당에 몰려있는 권한들 또 재정까지 전국 지도당으로 과감하게 분산하는 것. 재정도 국고지원 가운데 얼마를 지방에 쓸 건가 미리부터 비율을 정해주면 되죠. 실제로 오바마 그 집권 때 민주당이 두 번, 세 번 대선 실패하고 난 이후에 오바마 당선될 때 그때 그 민주당이 재정을 주 정당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집행하는 것. 그거 실천해가지고 맞아 주 정당들을 다시 튼튼하게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영국 노동당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중앙당에 몰려있는 사람과 돈 또는 뭐 정책 기능 이런 것까지도 다 저는 지방으로 상당 부분 넘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은 정책 기능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지역 정책들이 모여야 그게 모여서 우리 당의 정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까 민주정책연구원이 국고보조금 30%를 완전히 제대로 이렇게 할애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일부는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지방의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민주정책연구원의 연구원들을 지방으로 보내서 말하자면 지방 정책관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죠. 우리 당의 정책 위에도 정책의 부의장들이
많은데 지역의 정책 책임자들을 우리 정책위의 부의장으로 그렇게 발탁해서 한편으로는 그 지역 정책을 책임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지역 정책들을 중앙의 정책으로 취합해내는, 반영시켜내는 그런 역할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부산에 이제 부산시당위원장이 있는데 원외입니다. 부산시에 수없이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국회의원들이 다 가죠. 우리 당에서는 지금 저하고 조경태 의원 두 사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가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못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당위원장이 가서 이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안 가면 안 간다고 야단 맞죠. 민주당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가면 소개도 안 해주거든요. 의존적으로 뭐 좌석을 별해주는 것도 없고 시민들 사이에 우리 당의 부산시당 그리고 시당위원장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아마 대구 경북은 더 할 겁니다. 이런 시도당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존재감 드러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당이 중국 정당화되는 길이고 또 그게 돼야만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당직에서 원외 인사들을 과감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직 가운데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자리, 그 외에는 전부 원외로 원외 인사에게 할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분이 마지막 스펙을 이렇게 쌓아나가면서 또 지역에서 출마할 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에서 특히 이렇게 열세 지역의 그 원외 인사들을 조금 키워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그분들에게 더 많은 역할들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개방인데요. 개방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 참여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당이 확장해 나가는 것,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우리 지금 정책위 의장 하시는 그 백재현 우리 의장님, 뭐 경기도에서 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광명시 기초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원 하시고 경기도 의원 하시고 광명시장 거쳐서 지금 국회의원 되셨고 재선하셨거든요. 자기 선거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지역에 대한 관리 같은 거 참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처음 기초의원 되고 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당의 당원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그때 50대가 70대 되고 40대가 60대 되고 30대가 50대가 됐을 뿐이지 새로 들어오는 당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건 뭐 다들 뭐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우리 정당 구조에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우리 당의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활동하기는 쉽지 않죠.
또 뭔가 내키지도 않고요. 저도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부산선대본부장 했지만 그때도 뭔가 입당하는 것은 내키지 않아가지고 입당해라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당하지 않고 선대본부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당을 지지하지만 당원으로 가입할 생각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 당을 개방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요즘 늘 이제 주장하고 다니는 이른바 네트워크 정당입니다. 영국 노동당이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노동당은 원래 이념정당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당원 중심주의, 노동자 중심 정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이나 우리나 아마 다 비슷해서 거기도 한창 때 300만 명이던 당원이 지금 30만 명으로 그렇게 이제 줄어드니까 영국 노동당도 당원만의 정당에서 벗어나서 우선은 온라인 상에 플랫폼들 만들어가지고 이 플랫폼에 일반 시민들이 들어와서 놀기도 하고 당의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 당을 상대로 청원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캠페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커뮤니티도 형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가는 쪽으로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대선 때는 온오프 결합 정당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요즘은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트워크 정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박은순 시장님은 스마트폰 정당 그렇게 표현하셨던데 같은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 노동당이 하고 있는 바고 그 다음에 또 오바마가 했던 무브온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유권자들도 주권자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선거 때 투표하는 거 말고 없지 않습니까? 정당이 자기들을 제대로 대변해 줘야 대의정치라는 것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는 건데 정당은 자기들을 제대로 대변해 주지 않고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의정치 위기 그래서 직접 이렇게 정치에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갈구하게 되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플랫폼 정당, 네트워크 정당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그런 온라인상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정책 제안도 하기도 하고 또는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권자로서의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의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은 모든 일상활동들을 이런 SNS 공간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 정당의 활동하고 결합하게 만드는 것. 그거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그런 혁신이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은 이미지 모바일 정당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이지 파티라 그래가지고 네티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주제들을 선정해가지고 토론도 라이브로 하고요. 그러고는 또 국민투표를 하게끔 해서 그에 따라서 법안을 발의하거나 또는 정책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맨 먼저 한 게 그 게임 그 규제법에 청소년들 게임 중독 막기 위해서 강제 셧다운제 돼 있는데 그게 또 게임 산업 발전을 또 많이 또 이제 막는다 그래가지고 아주 네티즌 사이에는 찬반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거를 국민투표에 붙여.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지금 그 게임 규제법에 대한 개정 법안을 내고 말하자면 중독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면서 강제 셧다운제를 없애는 쪽으로 법안 발의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한다고 하니까 이게 버스를 너무 많이 기다리게 돼가지고 오히려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론화되니까 또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아직은 유예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절대 다수가 되니까 그것을 국토부 장관한테 들이밀어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당분 유예한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죠. 요즘은 또 18세 선거권을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거 어떠냐. 국민투표해서 또 다수가 찬성하니까 지금 또 그렇게 낮추는 법안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유권자들, 네티즌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새누리당이 이런 정도 수준이고 또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도 그렇게 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으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면 훨씬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꿈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런 정도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투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플랫폼에 들어와서 놀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바일 투표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또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전혀 다릅니다. 모바일 투표는 그냥 투표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전당원 투표 할 때에도 모여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고 현장 투표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니까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분의 그 전당원 투표는 다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참여 경선할 때 모바일 투표를 한 것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 같은 것이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 정당하고 모바일 투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당원 중심주의하고 좀 배치되지 않냐. 우리 당의 주의는 당원인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야 당원 중심주의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의 그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 또 당의 활동들을
당원들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필요할 때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하는 것이 SNS 공간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당원 중심주의의 어떤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이, 예를 들면 호남 지역이라든지 우리 당이 활발한 지역은 권리 당원 수가 뭐 몇만 명씩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영남 지역은 우리 부산 같으면 평소에 권리 당원 수가 1,600명쯤 됩니다. 지난번 전당원 투표할 때 부산의 대상자가 1,600 몇십 명이었습니다. 18개 지역구니까 한 지역구에 100명이 채 안 되죠. 대구, 경북은 더 못하고요. 경남도 김해시 외의 지역은 더 못하고, 심지어 한 20명 남짓한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당원 중심주의 해가지고 정당원 투표로 지역위원장 선출하면 아마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7, 8표 득표한 분이 당선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당원을 더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정당으로 하면 많은 시민들이 네트워크 공간을 통해서 우리 당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이분들하고 우리 오프라인상의 당원들이 서로 결합해서, 예를 들면 우리 당이 지역에서 무슨 정책 토론회 같은 거 해도 그분들이 또 참여하기도 하고, 같이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협동조합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사회적 기부등 같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우리 쪽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로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정당은 당원 중심주의로 가는 데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식의 혁신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당의 어떤 당 구조 또는 당원 구조에 관한 혁신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또 내용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서 시민들의 삶의 어떤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밀착하면서 그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식의 생활정치 또 생활정당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식의 혁신도 필요할 테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행태에서도 저는 뭐 좀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가지 없는 진보 뭐 이런 식의 평을 듣는데, 그런 평에서 그런 이미지를 처음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할 테죠. 또는 좀 더 품격 있는 정치를 통해서 이제 정치의 효율을 높여 나가는 데도 우리가 야당으로서 제 몫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법안,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법안들하고 서로 연계해서 협상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법안 하나를 관철하기 위해서 모든 안건하고 다 연계해서 수립시키는 그런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혁신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 이야기들은 또 따로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정당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한 혁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혁신이 필요한 그 이제 목적은 결국은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한 것이죠. 지지받는 정당이 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종래에는 집권하는 정당이 되기가 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강령 의원님들이 그런 혁신의 어떤 주역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뭐 정말 한 1년 이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고 또 다음 총선 대선에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예, 혹시 한두 분 꼭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마이크 못 가니까 큰 소리 한번 하시죠. 가까이? 가까이? 잠깐 계세요. 저 경기도의 부천 출신 김영희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 의원님 강의 잘 들으셨고요. 문 의원님 강의 내용하고 좀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연정을 제의했을 때 한나라당은 그 당시 한나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남경필사의 연정 제의를 받아들인 일환으로 어제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과연 합당하고 잘한 일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말씀드리 곤란하시면은 뭐 다음 입장에서는 또 문 의원님 개인적인 입장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남경필 지사가 우리 당에게 만약 연정을 제안하면서 사회통합부지사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우리 의원님들이 1차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부결을 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또 논의한 끝에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소식을 저도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논란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연정을 제안해 왔는데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옹색한 모습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또 우리 당에서 사회통합부지사를 맡아서 복지에 관한 업무들을 관장해 나간다면 저는 뭐 경기도민들에게도 어떤 복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는 그럴 경우에 또 우리 당 의원님들이 경기도정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견제하고 할 때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들 하실 수 있을 텐데 의회와 이렇게 집행부 단체장하고 관계는 또 확실하게 또 견제하고 균형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요. 서울시 의회가 뭐 같은 당의 박원순 시장이라고 견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또 사회통합부지사에 우리 당에서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또 의회 의원으로서 이렇게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들은 엄정하게 또 해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이크 어디 있죠? 예, 앞쪽에. 예.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봉천동에서 왔습니다. 서울시 연서윤기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5가지 기준들, 우리 당을 혁신하는 5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잘 들었고 또 이것이 제대로 실천이 된다면 우리 당이
혁신이 아니라 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공감하고 또 동의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런 혁신 방안들이 기준들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좀 필요할 텐데 이것을 추진하는 힘이 필요할 것인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역시 이것을 맨 앞에서 끌고 나가는 문 의원님이 맨 앞에서 끌고 나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당의 당대표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금 혁신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혁신의 방안들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다 증명을 지금 해둔 상태고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맞으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지들을 모으고 또 추진력을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전당대회 때 나서는 분들은 아마 저는 모든 분들이 이런 혁신에 대한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출된 분께는 이렇게 제대로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부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테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음 전당대회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당을 살리는데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는 요청이 한쪽에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쪽으로는 정반대로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또 그런 분들도 계셔서 앞으로 아직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고 조금 더 시간이 있는 만큼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서울 마포의 유동균 시의원입니다. 제가 2012년 9월 달에 여기서 사무국장 연수할 때 그 당시 대통령 후보셨던 문재인 의원님께 비전을 달라 당원에서 그래서 사무국장 출신을 2명 정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공천을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람이고요. 역시 여기서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당은 비전과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과 국민에게는 꿈을 주고 그리고 새누리당의 적인 새누리당에는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정말 평당원으로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했던 학력이나 재력은 약하지만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당원 평당원 출신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사무국장 출신, 강의원 출신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 2~3명 정도 등용을 해서 당원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새누리당이 모바일 정당으로 쭉 가고 있다고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필요성, 개연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이버 공간이나 SNS는 모두 새누리당의 점령을 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언론까지 다 뺏겼습니다. 조중동이 종편이 나오면서 언론 다 뺏겼고 KBS, MBC, SBS가 모두 친여 성향의 보도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지금까지 쭉 봐오면 우리 당에서는 사이버 SNS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정치는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가면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치고 나가야 되는데 새누리당은 치고 나갈 때 뒤에서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중동이라든지 모든 언론을 모니터링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아닌 것 아니다라고 당원들에게 바로바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이버, 그다음에 SNS 이런 것들 대응하는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당이 앞으로 그러면 사이버 공간을 점령을 당했는데 다음에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공간을 내줬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영역은 우리가 먼저 가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먼저 가서 홍보하는 그런 자세,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시의원, 광역의원들도 보좌가 필요하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보좌가 아니라 비서진을 한 명씩 차출을 해서 그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연구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100번 공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당의 당직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디지털 그런 전문가들을 더 많이 그렇게 육성해야 되겠고요. 아마 우리 당의 보좌관들도 한 1000명 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그분들도 적어도 원시별로 적어도 한 명 이상은 그런 쪽에 좀 전문가가 돼서 우리가 SNS 공간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저쪽에서 카톡을 통해서 그냥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괴담들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데도 그것이 압도해버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쫙 깔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것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그걸 우리 경험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SNS 공간에 관한 각별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아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이제 제도권 언론들의 어떤 종편까지 포함해서 그 일방적인 어떤 환경들 그런 것을 극복해내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 매체들을 하고 연계도 강화하고 필요하면 저는 우리 당에서도 우리 당 차원의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또 말씀하실 분이 계신데 좀 시간이 좀 지체돼 가서 그런데요. 한 분만 더 하시죠. 예, 뒤에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부천의 유재구 도의원입니다. 예, 조금 전에 여러 가지 해법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의원들을 모아놓고 광역의원들을 모아놓고 이게 강의를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계속 모여서 이런 강의를 듣고 개선책을 내놔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그 말씀 도중에 계파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문 의원님께서 이 계파 간의 문제가 정말로 당을 잘못 가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신 거라면 문 의원님 스스로도 계파에 대한 문제를 다 털고 정말로 당을 누가 이끌어가야 될 건지 내가 아닌 누가 적임자인가를 찾아내는 역할을 스스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우리 당의 계파 갈등, 특히 친노 비노 간의 대립 갈등 그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하면 우리 당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계파 갈등 같은 것이 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은 과장이 됐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전국의 현안에 대해서 각각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보다 원칙적이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또는 과거 지도부 아래에서 지도부의 방침에 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것이 마치 친노 강경파가 되고 마치 그런 것에 대한 견해 차이가 그런 친노 강경파와 또 비노 간의 대립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달아주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실체가 있건 없건 또 우리가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이미 그런 이미지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 너무나 강하게 그렇게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씻어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또 제가 마치 친노의 그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또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씻어낼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저는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개파들이 개파 청산 선거를 하자. 그러면 저도 흔쾌하게 따를 생각이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친노라고 불리는 그 분들하고 관계에 제가 매몰되지 않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폭넓게 우리 당의 모든 지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려는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또 이제 보다 아예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룰들을 투명하게 공천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아예 개파가 만들어져야 될 그 원인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당에 들어온 지 아주 짧은 기간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그리고 또 결국 패배했지만 그래도 국민들 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으로부터 특별하게 사랑받고 또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노의 대표라는 데 이렇게 빠지지 않고 제가 받은 사랑과 혜택들을 우리 당 모든 분들께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께 그렇게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한 번 더 계세요? 예. 예, 의원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9월 22일 날 첫 비대위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당은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다. 여기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척 간두에 서 있는 심정으로 별개를 세워도 각오를 하신 듯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친노와 비노의 이 프레임, 이 구도가 없어져야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강정치의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정강 스스로가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개헌을 가지고 정강정치를 개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파가 존재하는 것은 공천 경쟁에 의한 이런 것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향식 공천을 하면 개파가 없어질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 후보들께서 지방선거 공천을 안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선거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한 상향식 공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에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때 공약했던 것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맞아면 그 지방 정치를 이 중앙 정치의 어떤 예속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법제화를 그렇게 하자는 것이었지, 그것이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는데도 그 다음에 법제도는 공천을 하게 돼 있는데도 우리 당만이라도 공천하지 않겠다, 그렇게 공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공천을 하는 쪽으로 간 것은 저는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뭐 결코 뭐 공약을 위반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헌 부분은 저도 지난번 대선 때 개헌을 공약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공약한 것은 4년 중임제였는데요. 저도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찬성하고요. 그 다음에 분권형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렇게 탈피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분권형은 좀 다릅니다. 지금처럼 뭐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든지 뭐 그런 식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의회가 그 대통령이나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견제 그 기능을 더 높이 주고 또 지금 법원도 사법부도 정치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관들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손에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법관 추천회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법원의 독립성이 보장되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제 역할을 하게끔 책임총리제하고 그 다음에 또 중앙에 모여있는 권한들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지방 분권 그런 쪽으로 하고 하는 이런 차원의 그 분권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정치 구도가 완전 지역주의 정치 구도지 않습니까? 이 지역주의 이 정치 구도가 되니까 우리 정치가 아주 뭐 계속 병이 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부산 시민들 한 30% 정도 우리 당을 만약에 지지한다면 그러면 우리 당에서 30% 정도는 의석이 돼야만 그 유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가 되는 것이죠. 대구 경북 지역이 한 20% 정도 지지가 있는데 그 20%의 대구 경북 주민들은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내지 못하니까 다 이제 사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이제 바꾸려 그러면 이렇게 중선거구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 한편으로 권력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 권력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의원 정수가 조정돼야 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그 개헌 과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조의원을 이 중앙당에서 왜 공론조사를 해갖고 시급수로 공론조사를 시키고 국회의원들한테 공론조사를 국회의원들이 해야지 시장 단체장이나 시장들이 공론조사를 해야지 왜 비례대표한테 공론조사를 했습니까? 그래갖고 돈도 도의원들이 돈 얼마 썼습니까? 우리들 2,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당에다가 그런 돈을 중앙당에 도대체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새 중앙 정치가 텔레비 같은 거 보면은 좀 한심스럽으면 안심스러워. 우리가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온 과정은 왜 중앙 정치를 잘 못 오게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어쨌든 뭐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는 뭐 기초단체장 이상 오픈 프라이머리 말씀드렸는데 뭐 광역의원이나 그 다음에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투명하게 그 룰들이 이렇게 적어도 그런 선거 1년 전에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것을 생각을 말씀드리고 오늘 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 간담회가 식사하시면서 따로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그리고 혹시 지금 강의는 이것으로 좀 끝내고요. 강의해 주신 우리 문재인 의원에게 힘찬 박수 한번